검은 우산들이 잿빛 하늘 아래 빽빽하게 들어찬 장례식장 앞마당에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한빛건설 회장 한성훈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기 위해 모여든 정재계 인사들은 엄숙한 표정 뒤로 저마다의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분주한 눈치였다. 그 소란스러운 침묵 속에서 상주 완장을 찬 한서윤은 마치 조각상처럼 굳은 얼굴로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검은 상복은 단정했지만 비에 젖은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슬픔 때문이 아니라 끓어오르는 분노와 치욕을 억누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에 가까웠다. 그녀는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구어온 이 거대한 제국이 하이에나 같은 인간들에게 뜯어먹히는 꼴을 두고 볼 수 없었다. 장례식장 VIP실 한켠에서는 새어머니 최미란과 이복동생 한민재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가증스러운 연기를 펼치고 있었다. 최미란은 남편을 잃은 비련의 여주인공 흉내를 내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는 장례식장의 조명을 받아 뻔뻔하게 번들거렸다. 한민재는 빈소 입구 쪽을 힐끔거리며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는데 그는 아버지의 죽음 자체보다는 유언장 공개 후에 자신에게 떨어질 콩고물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이 분명했다. 서윤은 그들의 역겨운 위선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힐 지경이었지만 그녀는 결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고문 변호사 김영석이 땀으로 범벅이 된 이마를 닦으며 무겁게 입을 열자 실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한빛건설의 지배구조를 결정짓는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자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 변호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의 봉인을 뜯었고 그 안에서 누렇게 변색된 유언장을 꺼내들었다. 한성훈 회장은 생전에 누구에게도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철저한 사업가였기에 유언장의 내용은 그 누구도 짐작할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와도 같았다. 서윤은 아버지가 자신을 후계자로 지목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그것은 지난 10년간 회사를 실질적으로 이끌어온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이었다. 김 변호사가 읽어 내려가는 유언의 내용은 초반에는 예상대로 흘러가는 듯 했다. 부동산과 현금 자산의 일부는 최미란과 한민재에게 상속된다는 내용이 나오자 모자는 회심의 미소를 교환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빛건설의 경영권과 최대 주주지분에 대한 항목에 이르자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눈에 띄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서윤을 한번 쳐다보고는 믿기 힘든 내용을 또박또박 낭독하기 시작했다. 본 유언장은 한서윤이 특정 인물과 혼인신고를 마친 후에야 효력이 발생하며 만약 이를 거부할 시 모든 경영권은 사회에 환원된다는 충격적인 조건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거렸고 서윤의 눈동자는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다. 경영권을 담보로 결혼을 강요하다니 이는 평소 합리적이고 냉철했던 아버지의 방식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처사였다. 최미라는 입꼬리를 비죽이며 비웃음을 흘렸고 한민재는 킬킬거리며 누나의 몰락을 즐거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김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서윤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유언장의 다음 줄을 읽어 내려갔는데 그곳에는 서윤의 남편이 될 남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시우라는 낯선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VIP실의 육중한 참나무 문이 벌컥 열리며 찬바람과 함께 빗물이 들이닥쳤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고 그곳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기이한 형색의 남자가 서 있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낡은 초록색 트레이닝복 상하이에 삼선 슬리퍼를 신은 남자는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멍한 눈빛을 보내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는 엄숙한 장례식장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였으며 마치 동네 편의점에 라면을 사러 나왔다가 길을 잃은 백수처럼 보였다. 그가 바로 박시우였고
서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비틀거렸다. 아버지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선택한 남자가 고작 저런 동네 바보란 말인가 하는 생각에 현기증이 일었다. 박시우는 사람들의 경악 섞인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더니 젖은 슬리퍼로 대리석 바닥에 흙탕물을 묻히며 빈소 중앙으로 향했다. 그는 서윤의 앞을 지나치며 발이 꼬여 우스꽝스럽게 넘어질 뻔했고 그 바람에 주머니에 있던 구겨진 초코바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주위에서는 참지 못한 헛웃음이 터져 나왔고 최미라는 노골적으로 코를 막으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시우는 해맑게 웃으며 떨어진 초코바를 주워들고는 옷소매로 대충 닦아 서윤에게 내밀었는데 그 손톱 밑에는 때가 새까맣게 끼어 있었다.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서윤은 속으로 비명을 질렀지만 겉으로는 차가운 이성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김 변호사에게 이것이 사실인지 재차 확인했고 김 변호사는 비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유언장에 명시된 조건은 명확했다. 박시우와 법적인 부부관계를 맺고 정확히 100일 동안 한 집에서 동거하며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만 경영권 승계가 완료된다는 것이었다. 단 하루라도 어기거나 이혼할 경우 유산은 즉시 사회재단으로 귀속되며 서윤은 빈털터리가 되어 쫓겨나게 될 운명이었다. 한민재는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리며 누나에게 축하한다는 비아냥을 퍼부었다. 그는 서윤이 자존심이 강한 여자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결코 저런 모자란 놈과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다. 최미란 역시 승기를 잡았다는 듯 여유로운 표정으로 찻잔을 들어 올리며 서윤에게 포기하고 나가라는 무언의 압박을 가했다. 그들에게 박시우라는 존재는 하늘이 내려준 기회이자 서윤을 파멸시킬 완벽한 무기였다. 서윤은 모멸감에 치이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치열하게 계산기를 두드려야만 했다. 회사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이 치욕을 감내할 것인가? 서윤의 시선이 멍하니 서 있는 박시우에게 머물렀다. 그는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는지 여전히 초코바 껍질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초점 없는 눈동자는 허공을 부유하고 있었다. 서윤은 아버지가 왜 하필 이런 남자를 선택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버지에게는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신락 같은 믿음을 버릴 수 없었다. 한빛건설은 아버지와 그녀의 피와 땀이 서린 곳이었고 저 탐욕스러운 모자에게 넘겨주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유산이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았다. 100일 딱 100일만 참으면 된다. 서윤은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되뇌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주위의 비웃음을 차가운 눈빛으로 일갈했고 그 서슬 퍼런 기세에 한민재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다. 서윤은 김 변호사를 향해 또렷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유언의 조건을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했다. 장내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고 최미라는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는 서윤이 자존심 때문에라도 거절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서윤의 권력 의지는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서윤은 멍하니 서 있는 박시우의 손목을 낚아채듯 잡았다. 그의 피부는 빗물에 젖어 차가웠지만 묘하게 거칠고 단단한 느낌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다. 시우는 깜짝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윤을 바라보았고 서윤은 그런 그를 노려보며 이 결혼은 비즈니스일 뿐이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시우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듯 그저 헤헤거리며 웃을 뿐이었고 서윤은 절망적인 기분으로 그를 끌고 김 변호사가 마련한 임시 서류 작성 테이블로 향했다.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서윤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펜끝은 망설임 없이 종이 위를 달렸다. 박시우는 자신의 이름을 쓸 때조차 삐뚤빼뚤한 글씨체로 마치 어린아이처럼 혀를 내밀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윤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을 느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서류에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적히는 순간 그녀의 인생은 송두리째 뒤집혔고 이제 그녀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상위권인 한빛건설의 후계자이자 동네 바보의 아내가 되었다. 장례식장을 나서는 서윤의 뒤를 박시우가 졸졸 따라왔다.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었고 서윤의 운전기사가 검은 세단의 문을 열어주자 시우는 신기한 듯 차체를 쓰다듬으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한민재와 최미라는 분한 표정으로 그 뒷모습을 노려보고 있었지만 서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랐다. 차문이 닫히고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자 좁은 공간 안에 시우에게서 나는 눅눅한 비냄새와 흙냄새가 진동했다. 서윤은 창문을 조금 내리며 복잡한 심경을 정리하려 애썼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서윤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 옆자리에 앉은 시우는 창문에 코를 박고 바깥 구경에 여념이 없었고 가끔 유리창에 입김을 불어 낙서를 하기도 했다. 서윤은 그를 투명 인간 취급하기로 마음먹었지만 좁은 차 안에서 느껴지는 그의 존재감은 의외로 거대했다. 앞으로 100일 동안 이 남자와 한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자 숨이 턱 막혀왔다. 그녀는 아버지의 영정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반드시 이 회사를 지켜내고야 말겠다고. 차가 서윤의 개인 저택인 한남동 대저택에 도착했을 때 시우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웅장한 대문을 올려다보았다. 집안의 고용인들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남루한 행색의 남주인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서윤의 섯을 퍼런 눈빛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윤은 집사에게 시우를 씻기고 얌전한 옷으로 갈아입히라고 지시한 뒤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그녀에게는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내일부터 당장 이사회가 소집될 것이고 최밀한 일당의 공격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서재에 들어선 서윤은 독한 위스키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켰다. 목구멍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액체가 얼어붙은 속을 조금이나마 녹여주었다. 그때 노크 소리도 없이 문이 열리며 씻고 나온 시우가 들어왔다. 사이즈가 맞지 않는 헐렁한 잠옷을 입은 그는 여전히 어리숙해 보였지만 씻어놓고 보니 의외로 이목구비가 뚜렷하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시우는 서윤에게 다가와 배가 고프다며 칭얼거렸고 서윤은 피로가 몰려와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의 인생에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그저 귀찮은 혹 덩어리 하나가 생겼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서윤이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는 찰나 박시우의 눈빛이 아주 잠시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서윤의 책상 위에 놓인 회사 기밀 서류들을 곁눈질로 빠르게 훑었고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띄었다가 순식간에 다시 바보 같은 표정으로 돌아왔다. 이 모든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서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시우는 칭얼거리는 목소리로 밥을 달라고 재촉하며 서윤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서윤은 짜증스럽게 그의 손을 뿌리치며 주방으로 가보라고 소리쳤다. 박시우는 쭈뼛거리며 서재를 나갔고 문이 닫히자 서윤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창밖에는 천둥 번개가 치며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앞날을 예고하듯 거센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결혼 증명서를 바라보며 쓴 웃음을 지었다. 100일의 계약 결혼,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바보 남편. 이것이 아버지 한성훈이 남긴 마지막 수수께끼였다. 서윤은 이 수수께끼를 풀기 전까지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어둠 속에서 눈을 빛냈다. 다음날 아침 한서윤은 거실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굉음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다. 평소라면 새소리와 함께 고요하게 하루를 시작했을 테지만 이제 그녀의 집에는 통제불능의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함께하고 있었다. 서윤은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간밤에 마신 위스키 때문에 속이 쓰렸다. 그녀가 방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목격한 광경은
가히 충격적이었는데 박시우가 로봇 만화 주제가를 큰 소리로 따라 부르며 거실 소파 위에서 방방 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닥에는 과자 부스러기가 눈 내린 듯 흩뿌려져 있었고 그가 신고 있던 삼선 슬리퍼 한 짝은 샹들리에 위에 기묘하게 걸쳐져 있었다. 집사들은 어쩔 줄 몰라 발을 동동 구르며 그를 말리고 있었지만 시우는 그 상황 자체를 즐기는 듯 더욱 격렬하게 몸을 흔들었다. 서유는 혈압이 오르는 것을 느끼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만하라고 소리쳤고 그제야 시우는 동작을 멈추고 쭈뼛거렸다. 식탁에서의 전쟁은 더욱 가관이었는데 시우는 젓가락질을 제대로 하지 못해 반찬을 식탁보 위에 다 흘리고 있었다. 서유는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보려 했지만 맞은편에서 쩝쩝거리는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신경이 곤두섰다. 시우는 입가에 붉은 김치 국물을 묻힌 채 서윤을 빤히 쳐다보더니 불쑥 밥이 맛있다며 해맑게 웃어 보였다. 서윤은 쳐다보기도 싫다는 듯 시선을 피하며 메이드에게 자신의 식사를 서재로 가져다 달라고 말하려 했다. 그때 주방에서 최미란이 심어놓은 첩자로 의심되는 가사도우미 김 여사가 쟁반에 따뜻한 한방차를 담아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김 여사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지나치게 긴장되어 보였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 서윤은 신문을 보느라 그 사소한 징후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김 여사는 서윤의 앞에 찻잔을 내려놓자 우며 이것이 피로 회복에 좋은 귀한 약재를 달인 물이라고 설명했다. 서윤은 의심 없이 찻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가려 했고 그 순간 맞은편에 앉아있던 시우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그는 파리를 잡겠다며 허공에 팔을 휘적거리더니 중심을 잃고 식탁 위로 요란하게 넘어졌다. 시우의 긴 팔이 서윤의 찻잔을 정확하게 가격했고 검붉은 액체는 서윤의 흰색 블라우스와 바닥의 최고급 페르시아 카펫 위로 쏟아졌다. 쨍그랑하는 파여름과 함께 찻잔이 산산조각 났고 식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윤은 뜨거운 채 손등을 살짝 대었고 놀라움과 분노로 비명을 질렀다. 김 여사는 사색이 되어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그것은 단순한 실수에 대한 사과라기보다는 무언가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공포에 가까웠다. 서여인은 젖은 블라우스를 털어내며 시우에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고함을 질렀다. 시우는 식탁 위에 엎어진 채로 엉엉 울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이 영락없는 5살 아이 같았다. 그는 손가락으로 허공을 가리키며 왕파리가 날아다녀서 잡으려고 했다는 둥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서윤은 욱신거리는 손등을 감싸 쥐며 한숨을 내쉬었고 김 여사를 향해 당장 이것들을 치우라고 명령했다. 바닥에 쏟아진 차에서는 일반적인 한약 냄새와는 다른 묘하게 비릿하고 톡 쏘는 향기가 올라오고 있었다. 서윤은 냄새가 역하다고 느꼈지만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는 생각에 급히 자리를 떴다. 그녀가 사라지자 시우는 울음을 뚝 그치고 바닥에 쏟아진 찬물과 김 여사를 차가운 눈빛으로 일별했다. 김 여사는 시우의 그 섬뜩한 눈빛을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지만 시우는 금세 다시 바보 같은 표정을 지으며 깨진 조각을 만지작거렸다.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을 나서는 서윤의 기분은 최악이었다. 결혼 첫날부터 사고를 치는 남편 때문에 진이 다 빠지는 기분이었다. 운전기사가 대기하고 있는 차에 오르며 그녀는 아까의 상황을 복기해 보았다. 시우가 넘어지는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했다는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저어 그 생각을 떨쳐버렸다. 그 멍청한 남자가 일부러 그랬을 리가 없었다. 그저 운이 나빴을 뿐이라고 치부하며 그녀는 태블릿 PC를 켜고 오늘의 일정을 확인했다. 오늘 이사회에서는 한민재 전무가 주도하는 신규 프로젝트 건과 서윤이 추진해온 스마트시티 사업의 예산 배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예정이었다. 그녀는 집안일 따위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회사는 전쟁터였고 그녀는 갑옷을 입지 않은 채
전장에 내던져진 장수와도 같았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느껴지는 공기는 싸늘하기 그지없었다. 직원들은 서윤이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렸고 그들의 시선에는 호기심과 조롱이 뒤섞여 있었다. 회장님의 유언 때문에 바보와 결혼했다는 소문은 이미 사내 메신저를 통해 파다하게 퍼진 상태였다. 서윤은 턱을 치켜들고 당당하게 복도를 걸었지만 등 뒤에 꽂히는 시선들이 바늘처럼 따가웠다. 비서실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하며 한민재 전무가 이미 주요 임원들을 포섭하여 이사회 분위기를 장악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렸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회의실 문을 열어 젖혔다. 그곳에는 한민재가 상석에 앉아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있었고 임원들은 서윤의 눈을 피하며 헛기침을 해댔다. 회의는 예상대로 난항의 연속이었다. 한민재는 서윤이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수익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자금 집행을 보류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서윤의 개인적인 사생활 문제를 거론하며 경영 능력을 의심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서윤은 굴하지 않고 준비해온 자료를 제시하며 프로젝트의 당위성을 설명했지만 임원들은 이미 한민재의 편에 서서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서윤을 투명 인간 취급하거나 철없는 공주님 대하듯 했다. 한민재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누님이 집에서 남편 내조나 하는 것이 회사를 위하는 길이라며 비아냥거렸다. 서윤은 분노로 손이 떨렸지만 여기서 감정을 드러내면 그들의 의도대로 되는 것임을 알기에 차라리 혀를 깨무는 심정으로 참아냈다. 지옥 같은 하루를 보내고 퇴근한 서윤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넥타이를 풀어 헤쳤다. 집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고 거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다.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소파에 앉으려다가 어둠 속에서 푸르스름한 TV 불빛을 발견했다. 박시우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는데 평소 즐겨보던 만화 채널이 아니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해외 경제 뉴스 채널이 틀어져 있었다. 영어로 된 앵커의 멘트가 속사포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었고 시우는 미동도 하지 않고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옆모습은 낮에 보았던 칠칠 맞은 바보의 얼굴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콧날과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화면 속의 데이터를 분석하던 번득이는 눈동자는 낯선 남자의 것이었다. 서윤은 묘한 위화감을 느끼며 일부러 발소리를 크게 내며 다가갔다. 그 소리에 시우는 화들짝 놀라며 리모컨을 허둥지둥 눌렀고 채널은 순식간에 유아용 애니메이션으로 바뀌었다. 그는 서윤을 보자마자 베개 뒤로 숨으며 만화 영화가 너무 무서워서 다른 걸 틀 뻔했다고 징징거렸다. 서윤은 그 어설픈 연기에 의구심을 품고 그에게 다가가 리모컨을 빼앗았다. 방금 보던 채널이 뭐였냐고 묻자 시우는 빨간색, 파란색 막대기가 예뻐서 보고 있었다며 딴소리를 했다. 서윤은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지만 거기에는 다시 텅 빈 공허함만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예민해져서 헛것을 본 것이라 생각하며 리모컨을 소파에 던졌다. 서윤은 시우를 남겨두고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로 들어갔다. 따뜻한 물줄기가 어깨를 타고 흐르자 긴장이 풀리면서 아침에 있었던 일이 다시 떠올랐다. 김 여사가 가져온 차를 마시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이 시우의 실수 덕분이라는 사실은 인정하기 싫었다. 그녀는 욕조에 몸을 담그고 눈을 감았다. 만약 시우가 진짜 바보가 아니라면 어떨까 하는 터무니없는 상상이 꼬리를 물었다. 하지만 그가 연기를 하고 있다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바보였다. 오늘 아침 파리를 잡겠다고 날뛰던 모습이나 밥풀을 흘리며 먹던 모습은 도저히 연기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자연스러웠다.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헛된 희망을 버리기로 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 같은 반전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이 난관을 헤쳐나갈 전략이었다. 한편 거실에 혼자 남은 시우는 서윤이 욕실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자세를 바로잡았다.
그는 소파 쿠션 밑 깊숙한 곳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암호화된 메시지들이 떠 있었고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답장을 입력했다. 김 여사의 배후를 확인했고 차에 섞여 있던 약물이 단순한 수면제가 아니라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신경독소의 일종이라는 보고가 올라와 있었다. 시우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그들은 단순히 서윤을 잠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실수를 유발해 그녀를 정신적으로 무너뜨리려 했던 것이다. 시우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띠며 짧은 명령어를 전송했다. 김 여사를 조용히 처리하고 배후의 자금줄을 추적하라는 지시였다. 시우는 다시 스마트폰을 숨기고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는 서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그녀를 지켜봐 왔다. 한성훈 회장이 죽기 전 그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부탁했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다. 자신의 딸을 하이에나들로부터 지켜달라는 노인의 간절한 부탁은 시우의 굳어버린 심장을 움직였다. 하지만 그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완벽한 위장이 필요했다. 세계적인 민간 군사기업 이지스의 수장이라는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서윤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바보 연기는 그에게 있어서도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적들을 방심하게 만드는 데에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었다. 그는 서윤이 자신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것을 감내해야만 했다. 그것이 그녀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었다. 욕실에서 나온 서윤은 머리를 말리며 거실로 나왔다. 시우는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는데 입을 벌리고 코까지 골고 있었다. 서윤은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여 잠시 그를 내려다보았다. 담요라도 덮어줄까 하다가 관두고 자신의 침실로 발길을 돌렸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며 내일 있을 채권단 회의를 준비했다. 한민재가 자금줄을 막았으니 그녀는 외부에서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야만 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고 그녀를 도와줄 우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고립무원의 처지가 뼈저리게 느껴지는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자리는 전날보다는 평화로웠다. 김 여사는 보이지 않았고 대신 다른 젊은 메이드가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서윤이 김 여사의 행방을 묻자 집사는 그녀가 급한 집안 사정으로 그만두었다고 보고했다. 서윤은 무언가 석연치 않음을 느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시우는 여전히 밥알을 흘리며 먹고 있었지만 어제처럼 난동을 부리지는 않았다. 그는 서윤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숟가락질을 했다. 서윤은 그런 시우에게 오늘 저녁에는 중요한 손님이 올 수도 있으니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당부했다. 시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안 가득 빵을 우물거렸다. 서윤은 그가 자신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의심스러웠지만 더 이상 설명할 기력이 없었다. 출근한 서윤은 하루 종일 투자자들을 만나러 다녔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모두가 한빛건설의 경영권 분쟁을 우려하며 투자를 꺼렸다.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저녁 늦게 귀가했다. 집 앞에는 낯선 검은색 차량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서윤은 긴장하며 현관문을 열었다. 거실에는 예상치 못한 인물이 와 있었는데 바로 한민재의 외삼촌이자 사채업계의 거물인 최전무였다. 그는 허락도 없이 거실 소파를 차지하고 앉아 시가를 피우고 있었다. 집 안가득 매캐한 연기가 자욱했고 시우는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최전무는 서윤을 보자마자 껄껄 웃으며 일어났다. 그는 조카 며느리가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 도와주러 왔다며 뻔뻔하게 너스레를 떨었다. 하지만 그가 내민 조건은 터무니없는 고금리의 차관이었고 담보는 서윤이 가진 마지막 지분이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서윤이 거절하자 최 전무의 표정이 험악하게 변하며 협박조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는 부하들을 시켜 집안을 뒤지게 했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시우가 웅크리고 있는 쪽으로 덩치 큰 사내가 다가가 발길질을 하는 신용을 하며 위협했다. 시우는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서효윤은 분노가 폭발하여 그만하라고 소리쳤다. 그녀는 최 전무에게 당장 나가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최 전무는 서윤의 턱을 잡아 올리며 주제 파악을 하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때 구석에 있던 시우가 벌떡 일어나더니 주방 쪽으로 달려갔다. 사람들은 그가 도망가는 줄 알고 비웃었지만 잠시 후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시우가 쟁반을 들고 나타났다. 그는 비틀거리며 최 전무의 부하들에게 다가갔고 발이 꼬인 척하며 뜨거운 커피가 가득 담긴 주전자를 그들의 얼굴을 향해 날려버렸다. 순식간에 비명소리가 터져나왔고 거실은 다시 한번 난장판이 되었다. 혼란스러운 틈을 타 서윤은 경비업체에 비상호출을 보냈고 최 전무 일당은 욕설을 퍼부으며 물러갔다. 그들은 나가면서 두고 보자고 협박했지만 서윤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바닥에는 커피 얼룩이 낭자했고 시우는 그 한가운데 서서 멍하니 깨진 주전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윤은 그에게 다가가 다친 곳은 없는지 살폈다. 시우는 멀쩡했지만 옷은 엉망이 되어 있었다. 서윤은 그를 혼내려다가 문득 그가 아니었으면 더 험한 꼴을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입을 다물었다. 이번에도 우연이었을까? 그녀의 마음속에서 의심과 안도가 교차했다. 시우는 그런 그녀를 보며 배시시 웃었고 그 미소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서늘한 그림자가 숨겨져 있었다. 한민재의 집무실에는 값비싼 양주병이 뒹굴고 있었고 실내는 독한 담배 연기로 가득 차 있어 숨을 쉬기조차 힘들 지경이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한서윤의 사진에 다트핀을 던지며 히스테릭한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는데 빗나간 핀들이 벽지에 흉한 자국을 남기고 있었다. 최 전무의 협박 작전이 실패로 돌아간 후 한민재의 불안감은 극도로 치달았고 이제는 이성이 마비된 채 더욱 과격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는 어둠의 세계에서 악명 높은 해결사 강철수에게 전화를 걸어 서윤을 확실하게 밟아놓을 것을 주문했다. 단순히 겁을 주는 수준을 넘어 그녀가 다시는 재기할 수 없을 만큼 정신적 육체적으로 무너뜨려 제 발로 경영권 포기각서에 도장을 찍게 만드는 것이 그의 잔혹한 계획이었다. 창밖에는 며칠째 그치지 않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한민재의 눈빛은 그 빗줄기보다 더 차갑고 음습하게 빛나고 있었다. 같은 시각 한서윤은 서재에서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다. 자금줄은 막혔고 믿었던 임원들은 등을 돌렸으며 유일한 가족이라고 믿었던 이복 동생은 그녀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때 정막을 깨고 그녀의 개인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려댔는데 발신자는 현장 소장이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장은 다급한 목소리로 중단된 건설 현장에서 인부들이 농성을 벌이다가 구조물이 붕괴되어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서윤은 앞뒤 젤 겨를도 없이 외투를 챙겨 입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거실 구석에서 블록 쌓기를 하고 있던 박시우가 그녀의 다급한 발소리에 고개를 들고 어디 가냐고 물었지만 서윤은 대답할 시간조차 없었다. 그녀는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며 쏟아지는 빗속으로 차를 몰았고 시우는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블록을 무너뜨리며 차갑게 눈을 빛냈다. 서윤의 차가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의 재개발 지구였는데 공사가 중단된 지 오래되어 흉물스러운 철골 구조물들만이 앙상하게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빗줄기는 더욱 거세게 몰아쳤고 서윤은 휴대전화 플래시에 의지해 진흙탕 길을 걸어 들어갔다. 이상하게도 사고가 났다는 현장은 쥐 죽은 듯 조용했고 구급차나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서늘하게 기어올랐지만 그녀는 혹시 모를 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 컨테이너 사무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철근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마치 귀신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왔고 서윤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주위를 경계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거친 숨소리와 함께 여러 개의 그림자가 그녀를 에워싸기 시작했다. 강철수가 이끄는 덩치 큰 사내들이 쇠파이프와 강목을 든 채 위협적인 자세로 서윤을 포위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비릿한 욕망과 폭력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고 강철수는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비열하게 웃었다. 그는 품에서 미리 준비된 서류 뭉치를 꺼내들고 서윤에게 얌전히 도장을 찍으면 곱게 보내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공사장이 그녀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서윤은 공포에 질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끓어오르는 분노로 입술을 깨물며 버텼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민재가 시킨 짓이냐고 물었고 강철수는 대답 대신 그녀의 뺨을 향해 손을 치켜들었다. 서윤은 눈을 질끈 감으며 다가올 고통을 기다렸지만 예상했던 타격 대신 요란한 경적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낡은 스쿠터 한 대가 흙탕물을 튀기며 맹렬한 기세로 달려와 사내들의 한가운데를 가르고 멈춰 섰다. 헬멧을 벗어던지며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박시우였는데 그는 빗물에 젖은 채 헐떡거리며 서윤을 향해 달려왔다. 시우는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는 듯 해맑은 표정으로 서윤에게 도시락을 두고 갔다며 핑크색 보자기 꾸러미를 내밀었다. 긴장감이 팽배했던 현장은 순식간에 황당한 침묵에 휩싸였고 강철수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서윤은 시우의 등장에 안도감보다는 절망감을 먼저 느꼈다. 이 위험한 곳에 저 바보까지 엮이게 되다니 이제 두 사람 모두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시우에게 도망가라고 소리쳤지만 시우는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고 집에 가자며 칭얼거릴 뿐이었다. 강철수는 귀찮다는 듯 부하들에게 저 멍청한 놈부터 처리하라고 손짓했다. 덩치 큰 사내 두 명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시우에게 다가갔고 서윤은 비명을 지르며 그 앞을 막아서려 했다. 하지만 시우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가 바닥에 놓인 양동이를 밟고 우스꽝스럽게 미끄러졌다. 그의 몸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갔고 공교롭게도 그가 들고 있던 핑크색 도시락통이 사내 한 명의 앞면에 정확하게 꽂혔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사내는 코피를 쏟으며 뒤로 넘어졌고 시우는 엉덩방아를 찌우며 아프다고 울상을 지었다. 나머지 사내들은 당황하여 주춤거렸지만 곧 분노하여 시우를 향해 달려들었다. 서윤은 눈앞이 캄캄해졌지만 시우는 바닥을 기어다니며 살려달라고 빌었고 그 과정에서 묘하게 사내들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있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 시우가 비틀거리며 일어서다가 현장 임시 전원 차단기를 건드렸다. 팍 하는 스파크 소리와 함께 현장을 비추던 유일한 작업등이 꺼지며 주위는 완벽한 암흑천지로 변했다. 쏟아지는 빗소리 사이로 둔탁한 타격음과 사내들의 억눌린 신음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서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공포에 떨며 웅크리고 있었는데 어둠 속에서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바보처럼 울부짖던 시우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바람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와 뼈가 어긋나는 섬뜩한 소리만이 공간을 지배했다. 강철수는 어둠 속에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고 라이터를 켜려 했지만 그 순간 누군가의 차가운 손이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번개가 번쩍이며 순간적으로 현장을 비췄을 때 서윤이 본 광경은 믿을 수 없는 것이었다. 바닥에는 덩치 큰 사내들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나뒹굴고 있었고 그 한가운데 시우가 서 있었다. 하지만 찰나의 순간이라 서윤은 자신이 잘못 본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다시 어둠이 깔리고 시우의 겁에 질린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무서워. 여보, 나 여기 있어 하며 시우가 서윤을 끌어안았는데 그의 품은 비에 젖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할 정도로 따뜻하고 안정적이었다.
시우는 서윤의 귀를 막으며 눈을 감으라고 속삭였고 그 목소리는 평소의 어눌한 말투와 달리 낮고 부드러운 저음이었다. 서윤은 그 목소리에 홀린 듯 눈을 감았고 잠시 후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상황은 이미 정리된 상태였다. 깡패들은 원인 모를 이유로 모두 쓰러져 있었고 시우는 서윤의 옆에 쭈그리고 앉아 훌쩍거리고 있었다. 그는 경찰관에게 나쁜 아저씨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넘어졌다며 횡설수설했고 경찰들은 현장의 미끄러운 진흙 바닥을 보며 그 말을 대충 믿는 눈치였다. 강철수는 억울하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팔다리는 기묘한 각도로 꺾여 있어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했다. 서윤은 멍한 정신으로 조서를 꾸미고 시우를 데리고 현장을 빠져나왔다. 차에 탄 시우는 다시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돌아와 도시락이 망가져서 속상하다며 투덜거렸다. 서윤은 운전대를 잡은 손을 떨면서 백미러로 뒷좌석의 시우를 힐끔거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서윤은 혼란스러웠다. 분명 시우는 미끄러지고 넘어지며 바보 같은 행동만 했는데 결과적으로 10여 명의 건달들이 초토화되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타이밍이었고 기적이라고 하기에는 그 과정이 너무나 자기적이었다. 그녀는 신호대기 중에 시우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흙투성이가 된 그의 손은 투박하고 커다란 상처들이 나 있었지만 건달들을 제압할 만한 무술고수의 손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시우는 서윤의 시선을 느끼고는 배시시 웃으며 손가락으로 V자를 그려 보였다. 서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자신이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려 애썼지만 가슴 한구석에 피어난 의심의 싹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윤은 시우를 욕실로 밀어 넣었다. 흙탕물 범벅이 된 그를 씻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시우가 씻는 동안 서윤은 젖은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놀란 가슴을 진정시켰다. 그때 욕실 문이 열리고 시우가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나왔다. 그는 상의를 입지 않은 채였는데 서윤의 시선이 그의 등에 고정되었다. 그의 등에는 크고 작은 흉터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고 특히 오른쪽 어깨 뒤에는 독수리 문양의 흐릿한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일반적인 사고로 생긴 상처가 아니었다. 마치 전쟁터를 뒹군 군인의 몸처럼 처절한 역사가 새겨져 있었다. 서윤은 숨을 들이키며 그게 무슨 상처냐고 물었다. 시우는 화들짝 놀라며 급히 옷을 주워 입고는 어릴 때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고 얼버무렸다. 그리고는 배가 고프다며 빨리 밥을 달라고 화제를 돌렸다. 서윤은 그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진실을 말하라고 추궁하려 했지만 시우는 이미 주방으로 도망치듯 달려가 버렸다. 서윤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시우가 사라진 곳을 응시했다. 자전거를 타다가 생길 수 있는 상처가 결코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유언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았다. 아버지는 왜 하필 이 남자를 선택했을까? 단순히 바보라서 만만하게 이용하라고 붙여준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사립탐정의 명함을 꺼내 들었다가 잠시 망설인 끝에 다시 내려놓았다. 지금은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를 이 남자보다 눈앞에 적인 한민재를 처리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날 밤 서윤은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녀는 벼랑 끝에 서 있었고 한민재가 그녀를 밀어 떨어뜨리려 했다. 그녀가 추락하는 순간 누군가가 그녀의 손목을 잡았는데 올려다본 그 사람의 얼굴은 시우였지만 눈빛만은 차갑고 냉철한 야수의 것이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깬 서윤은 목이 말라 주방으로 내려갔다. 거실을 지나치는데 테라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찬바람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가 문을 닫으려 다가갔을 때 어둠 속에 서 있는
시우의 뒷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너무나 낮고 은밀하여 잘 들리지 않았다. 서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청소는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네. 그놈들은 당분간 병원 신세를 지게 될 겁니다. 한민재의 다음 움직임을 주시하십시오. 시우의 목소리는 명료했고 지적이었으며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서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낮에 보았던 그 어수룩한 바보는 온데간데 없고 완벽한 표준어를 구사하는 냉철한 남자가 그곳에 있었다. 충격에 휩싸인 서윤은 뒷걸음질 치다가 거실 장식장을 건드려 작은 소음을 내고 말았다. 시우가 번개처럼 뒤를 돌아보았고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시우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리는 듯하더니 순식간에 다시 멍한 눈빛으로 바뀌었다. 그는 휴대전화를 등 뒤로 감추며 누나 앉았어. 나 쉬 마려워서 라며 연기를 시작했다. 서윤은 공포와 분노 배신감이 뒤섞인 감정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이제 더 이상 그의 연기에 속아줄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며 지금 누구랑 통화했어? 라고 차갑게 물었다. 시우는 눈동자를 굴리며 엄마랑 통화했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그의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서류상으로 확인한 바 있었다. 서윤은 그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더 이상 연기하지 마. 너 누구야? 대체 무슨 꿍꿍이로 우리 집에 들어온 거야? 서윤의 외침에 시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판단한 것일까? 아니면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일까? 시우는 서윤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며 입을 열었다. 누나, 나 배고파. 끝까지 바보 행세를 고집하는 그를 보며 서윤은 허탈감에 손에 힘이 풀렸다. 그때 현관 벨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깼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인터폰 화면에는 제복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서 있었다. 서윤은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수사관들은 문이 열리자마자 들이닥쳐 한서윤 대표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다는 영장을 제시했다. 한민재가 기어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든 것이었다. 서윤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그들은 막무가내로 그녀에게 수갑을 채웠다. 끌려가는 서윤의 뒤로 시우가 울면서 따라오려 했지만 수사관들에게 제지당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서윤은 바닥에 쓰러진 시우와 눈이 마주쳤다. 찰나의 순간 시우의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였다. 걱정 마. 서윤은 차가운 수갑의 감촉을 느끼며 집 밖으로 끌려나갔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방금 시우가 보여준 그 낯선 눈빛만이 강렬하게 남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조사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창문 하나 없는 밀폐된 공간은 한서윤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회계 장부와 이메일 내역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그 모든 자료가 그녀를 희대의 횡령범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담당 검사는 서윤이 평소 신뢰하던 법무팀장이 건네준 조작된 증거 자료를 흔들어대며 그녀를 압박했고 서윤은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에 치가 떨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결제한 적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 설립 서류에는 그녀의 인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해외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간 거액의 자금 흐름은 누가 봐도 완벽한 범죄의 흔적이었다. 서윤은 이것이 한민재와 최미란이 오랜 시간 공들여 설계한 치밀한 덧침을 깨달았지만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검사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서윤에게 혐의를 인정하면 정상 참작을 해주겠다며 회유와 협박을 번갈아가며 시도했다. 그는 마치 서윤이 유죄임을 확신하는 듯 이미 작성된 자백 진술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서명을 강요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물 한 모금을 마시며 마른 목을 축였지만 타는 듯한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린 듯 했다. 그녀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변호사 접견을 요청했지만 검사는 통신 제한 조치와 증거 인멸 우려를 핑계로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하게 차단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고 조사실의 시계바늘은 새벽을 넘어 아침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서윤의 눈가는 퀭하게 들어가고 입술은 바싹 말라 비틀어졌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듯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같은 시각 한빛건설 본사는 한민재 전무가 주도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었다. 언론은 검찰의 피해 사실 공표를 받았으며 한서윤 대표의 부도덕성을 대서특필했고 주가는 곤두박질치며 회사의 존립마저 위협받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한민재는 이사회를 긴급 소집하여 대표이사 해임안을 상정했고 공석이 된 자리에 자신이 대행으로 추대되도록 물밑 작업을 끝마친 상태였다. 그는 회장실에 앉아 서윤의 명패를 쓰레기통에 처박으며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렸고 옆에 있던 최미라는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들은 서윤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동안 회사를 완전히 장악하고 나아가 그녀가 가진 지분까지 헐값에 매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며칠 후면 다가올 유언장 집행 만료일인 100일째 되는 날은 서윤의 몰락을 알리는 축포가 터지는 날이 될 것이었다. 구속 영장실질심사에서 서윤은 기적적으로 구속을 면하고 불구속 수사 결정을 받아냈지만 이는 그녀에게 더 큰 시련의 시작이었다. 법원을 나서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수백 명의 취재진과 성난 주주들이었고 그들은 계란과 오물을 투척하며 그녀를 매국노 취급했다. 플래시 세례가 빗발치는 가운데 서윤은 경호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차에 올랐지만 그녀의 명품 정장은 이미 더러워진 뒤였다. 차 안에서 그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회사가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변해버린 현실을 믿을 수 없어 했다. 휴대전화를 켜자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한 유력 인사들의 연락은 끊긴 지 오래였고 그녀의 편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서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국내 대형 로펌들을 찾아다녔지만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다. 한민재의 압력이 작용한 탓인지 아니면 이미 폐색이 짙은 사건에 발을 담그기 싫어서인지 그 누구도 그녀의 사건을 맡으려 하지 않았다. 한때 그녀에게 굽실거리던 변호사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만남조차 거부했고 개 중에는 노골적으로 사임할 것을 종용하는 이들도 있었다. 서윤은 차가운 거리 한복판에 서서 뼈저린 고립감을 맛보았다. 돈과 권력이 있을 때는 파리떼처럼 꼬이던 인간들이 힘을 잃자마자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비정한 현실 앞에서 그녀는 헛웃음을 흘렸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치매에 걸린 듯 행동하는 바보 남편과 곧 빼앗길 위기에 처한 저택뿐이었다.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집 안은 무덤처럼 고요했다. 고용인들은 대부분 떠나버렸고 소수의 인원만이 남아 불안한 눈빛으로 서윤을 맞이했다. 거실에는 압류딱지가 붙을 것을 대비해 감나가는 물건들이 치워져 있었고 그 휑한 풍경이 서윤의 마음을 더욱 황량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아 무릎에 얼굴을 파묻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억지로 참아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 주방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서윤은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박시우가 앞치마를 두르고 엉성한 솜씨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다. 그는 서윤이 돌아온 것을 보고는 밝게 웃으며 달려왔지만 서윤은 그 웃음을 받아줄 여력이 없었다. 시우는 검게 탄 토스트와 모양이 엉망인 계란 프라이가 담긴 접시를 내밀며 배고프지 않냐고 물었다. 서윤은 접시를 밀쳐내며 혼자 있고 싶으니 제발 나가달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시우는 굴하지 않고 접시를 다시 들이밀며 밥을 먹어야 힘을 낸다며 고집을 피웠다. 서유는 참았던 울분을 터뜨리며 그릇을 바닥에 집어던졌고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음식물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너 바보야.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우린 망했어. 이제 이 집에서도 쫓겨날 거라고. 서유는 악을 쓰며 오열했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을 이 모자란 남자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터져나오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놀란 시우는 바닥에 떨어진 토스트 조각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서윤에게 다가왔다. 서윤은 그가 또 바보 같은 소리를 하며 자신을 귀찮게 할 것이라 생각하고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시우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떨고 있는 서윤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그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놀라울 정도로 따뜻했고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가 서윤의 귀에 전해져 왔다. 서윤은 그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고 그동안 쌓였던 서름과 공포를 모두 토해냈다. 시우는 그녀가 진정될 때까지 등을 토닥여 주었는데 그 리듬은 마치 아이를 재우는 어머니의 손길처럼 부드럽고 안정적이었다. 한참을 울고 난 서윤은 탈진하여 시우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다. 눈물은 말라버렸고 남은 것은 깊은 체념뿐이었다. 그녀는 내일 열릴 주주총회에서 해임될 것이고 그 후에는 구속되어 감옥에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다시금 밀려왔다. 아버지가 남긴 유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미안해. 너까지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어. 서윤은 갈라진 목소리로 시우에게 사과했다. 그녀는 이 순진한 남자가 자신 때문에 험한 꼴을 당하게 된 것이 안쓰러웠다. 하지만 시우는 대답 대신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며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거실 스탠드 조명만이 은은하게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시우의 눈동자가 서윤의 시선과 맞부딪혔을 때 서윤은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곳에는 평소에 초점 없는 멍청함은 온데간데 없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과도 같은 고요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시우의 인매가 굳게 다물어지며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였고 순식간에 그의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칠칠 맞은 동네 바보가 아니었다.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생사를 넘나든 전사의 기백과 거대 조직을 이끄는 리더의 카리스마가 그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물리려 했지만 시우의 단단한 팔이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서윤아. 시우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누나라는 호칭 대신 처음으로 부른 그녀의 이름이었다. 그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으며 듣는 사람을 압도하는 힘이 실려 있었다. 서윤은 너무 놀라 입을 벌린 채 그를 쳐다보았다. 지금까지 잘 버텼어. 이제부터는 내가 할게. 시우는 서윤의 눈가에 남은 눈물을 엄지로 닦아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바보의 웃음이 아닌 자신감과 확신에 찬 남자의 미소였다. 서윤은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다. 도대체 이 남자는 누구이며 지금까지 왜 자신을 속여온 것일까? 수만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시우는 품에서 작은 USB 메모리를 꺼내 서윤의 손에 쥐어주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현실감을 일깨워 주었다. 이게 뭐니?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일 주주총회에서 쓸 무기야. 한민재와 최미란이 파놓은 무덤이 될 거고. 시우의 말투는 냉철하고 분석적이었다. 그는 지난 90일 동안 바보 행세를 하며 집안 곳곳에 도청장치를 설치하고 한민재의 일당이 나누는 대화를 모두 녹음해 왔던 것이다. 또한 김 여사를 통해 빼돌린 이중장부의 원본 파일과 해외 비밀 계좌의 추적 내역까지 모두 이 작은 메모리 안에 담겨 있었다.
서윤은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손을 떨며 USB를 꽉 쥐었다. 하지만 넌 대체... 서윤의 물음에 시우는 검지손가락을 자신의 입술에 가져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설명은 나중에 할게. 지금은 쉬어. 당신 너무 지쳤어. 시우는 서윤을 안아 올려 침실로 향했다. 서윤은 반항할 힘도 없이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그의 넓은 가슴과 단단한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든든하게 느껴졌다. 침대에 서윤을 눕힌 시우는 이불을 꼼꼼하게 덮어주었다. 서윤은 그의 소매를 잡으며 가지 말라는 눈빛을 보냈다. 시우는 침대 옆에 의자를 끌어다 놓고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걱정 마. 도망 안 가. 그의 목소리는 달콤한 자장가처럼 서윤의 의식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서윤이 잠들 때까지 곁을 지키던 시우는 그녀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확인하고 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걷고 밖을 내다보았다. 집 주위에는 한민재가 심어놓은 감시자들이 잠복하고 있었지만 시우에게는 그저 하찮은 벌레들로 보일 뿐이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메시지를 보냈다. 작전 개시, D-Day는 내일이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의 눈빛은 서늘하게 빛났고 입가에는 잔혹한 미소가 걸렸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한빛건설은 물론 대한민국 재계가 발칵 뒤집힐 거대한 태풍이 몰아칠 것이었다. 그리고 그 태풍의 눈에는 바로 자신 박시우가 서 있을 것이었다. 시우는 서윤의 잠든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지난 100일간 그녀가 겪은 수모와 고통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다. 그는 맹세했다. 내일 주주총회장에서 그녀를 모욕했던 모든 인간들에게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노라고.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한성훈 회장과의 약속이자 자신의 아내가 된 여자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었다. 시우는 옷장에서 그동안 숨겨두었던 검은색 슈트케이스를 꺼냈다. 케이스를 열자맞춤 제작된 최고급 이탈리아산 슈트와 넥타이, 그리고 명품 시계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그는 낡은 트레이닝복을 벗어던지고 내일의 전투를 위한 갑옷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기대해라. 한민재, 지옥이 어떤 곳인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시우의 나직한 독백이 어두운 방 안을 맴돌았다.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다. 서윤은 깊은 잠에서 깨어났지만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어젯밤의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 옆 협탁을 더듬었고 그곳에는 차가운 USB 메모리와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먼저 가서 준비하고 있을게. 회장님은 당당하게 10시까지 오세요. 글씨체는 삐뚤빼뚤한 어린아이 글씨가 아니라 힘있고 날렵한 필체였다. 서윤은 쪽지를 가슴에 품고 벌떡 일어났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바보 남편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지금 누구보다 강력한 수호천사가 함께하고 있었다. 서윤은 거울 앞에 서서 헝클어진 머리를 빗고 가장 아끼는 전투복 같은 정장을 꺼내 입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패배자의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화려한 부활을 꿈꾸며 결전의 장소로 향하는 문을 열었다. 한빛건설 본사 대강당은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주주들과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단상 중앙에는 한민재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최미란이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채 승자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그들은 오늘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한서윤의 대표이사직 해임을 가결하고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할 계획이었다. 장내 스피커에서는 회사의 위기 상황과 한서윤의 비리 혐의를 비난하는 방송이 반복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었고 주주들은 웅성거리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민재는 마이크를 잡고 누님이 회사를 사유화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저질렀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그럴 때마다 장내에는 한서윤을 성토하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한서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대강당 입구에 들어섰는데 그녀가 나타나자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지며 눈을 멀게 할 듯 번쩍였다. 그녀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창백한 안색은 감출 수 없었다. 주주들은 그녀를 향해 야유를 보내며 물병과 종이 뭉치를 던져댔고 경호원들이 간신히 그녀를 보호하며 단상 쪽으로 길을 텄다. 서윤의 손에는 어젯밤 시우가 건네준 USB 메모리가 땀에 젖은 채 쥐어 있었지만 과연 이것만으로 이 거대한 파도를 뒤집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단상에 오른 서윤을 본 한민재는 비릿한 조소를 날리며 형무소에 갈 준비나 하지 여긴 뭐 하러 왔냐고 비아냥거렸다. 회의가 시작되자 한민재 측 인사들은 준비된 시나리오대로 서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조작된 회계 자료와 거짓 증언들을 화면에 띄우며 서윤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아갔다. 특히 서윤이 아버지의 유언을 핑계로 지적장애인과 위장 결혼을 하여 경영권을 가로채려 했다는 인신공격성 발언이 나오자 장내는 흥분의 도가니가 되었다. 최미라는 눈물을 훔치는 척하며 며느리의 부덕함을 한탄했고 주주들은 당장 해임안을 표결에 붙이라고 소리쳤다. 서윤은 해명하려 마이크를 잡았지만 성난 고함 소리에 묻혀 그녀의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그녀는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어 단상 위에 홀로 서 있었고 절망감에 눈앞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다. 한민재는 승리를 확신하며 의사봉을 들어 올렸고 해임안 가결을 선포하려는 찰나 굳게 닫혀있던 대강당의 육중한 문이 굉음과 함께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입구 쪽으로 쏠렸고 소란스럽던 강당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문 밖에서부터 또각또각 구두굽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는데 그 소리는 마치 심장 박동 소리처럼 사람들의 가슴을 조여왔다. 잠시 후 검은색 선글라스와 이니어를 착용한 건장한 경호원 10여 명이 먼저 들어와 길을 만들었고 그 뒤를 이어 최고급 슈트를 입은 수십 명의 변호인단이 질서 정연하게 입장했다. 그들의 위압적인 분위기에 주주들은 숨을 죽였고 한민재는 당황하여 의사봉을 쥔 손을 떨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호의를 받으며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네이비색 슈트는 그의 탄탄한 체격을 돋보이게 했고 깔끔하게 넘긴 머리와 날카로운 턱선은 조각상을 연상케 했다. 그는 한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여유롭게 걸어 들어왔는데 그 걸음걸이에는 범접할 수 없는 귀족적인 기품과 포식자의 오라가 동시에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서윤은 그 남자를 보자마자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분명 얼굴은 매일 밤 코를 골며 자던 그 바보 남편 박시우가 맞았지만 분위기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났고 입가에는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장내는 웅성거림을 넘어 혼란에 빠졌다. 저 남자가 그 동네 바보라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아무도 선뜻 믿지 못하는 눈치였다. 한민재는 눈을 비비며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콧물을 흘리며 초코바를 구걸하던 놈이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마이크에 대고 경비원을 부르며 저 미친 놈을 당장 끌어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대기하고 있던 회사 경비원들이 다가가려 하자 시우와 함께 들어온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그들을 제압하여 벽으로 밀어붙였다. 무력 충돌이 일어나자 장내는 비명소리로 가득 찼지만 시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단상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시우는 단상 앞에 멈춰 서서 한민재를 올려다보았다. 그 시선은 너무나 차갑고 경멸적이어서 한민재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다. 시우는 가볍게 단상 위로 뛰어올랐고
서윤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얼어붙어 있는 서윤의 허리를 자연스럽게 감싸 안으며 귓가에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늦어서 미안해. 차가 좀 막혔어. 그 목소리는 어젯밤 침실에서 들었던 바로 그 묵직한 저음이었다. 서윤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시우가 그녀를 단단히 지탱해 주었다. 시우는 서윤을 안심시킨 뒤 천천히 몸을 돌려 좌중을 응시했다.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수백 명의 주주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그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 시우는 한민재가 쓰고 있던 마이크를 뺏어 들고 툭툭 치며 테스트를 했다. 그리고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장내를 울렸다. 안녕하십니까 주주 여러분. 저는 한서윤 대표의 남편이자 오늘부로 한빛건설의 최대 채권자가 된 이지스 캐피털의 의장 박시우라고 합니다. 그의 폭탄 선언에 장내는 발칵 뒤집혔다. 이지스 캐피털이라면 전 세계 자본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거대 글로벌 투자펀드이자 민간 군사기업을 거느린 베일에 쌓인 조직이었다. 그 전설적인 조직의 수장이 바로 저 바보 사위였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최미라는 너무 놀라 의자에서 미끄러져 엉덩방가를 찧었고 한민재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시우는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단상 위에 던졌다. 이것은 한빛건설이 발행한 전환사채와 부채를 우리 이지스 캐피털이 전액 인수했다는 증명서입니다. 또한 현재 한민재 전무와 최미란 이사가 불법적으로 담보대출받은 주식에 대한 반대 매매 권한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회사의 생사 여탈권은 지금부터 제가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우의 설명은 간결했지만 그 파괴력은 핵폭탄급이었다. 한민재 일당이 회사를 장악하기 위해 끌어다 쓴 사채 자금의 배후가 사실은 박시우였던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진 꼴이 되었고 얼굴은 사색이 되어 벌벌 떨기 시작했다. 서윤은 멍하니 시우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지난 100일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가 보여주었던 멍청한 행동들,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눈빛과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녀를 구해주었던 우연들이 이제야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유언은 단순히 바보와 결혼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지켜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패를 붙여준 것이었다. 서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배신감보다는 안도감과 고마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벅찬 감정이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쳤다. 한민재는 악을 쓰며 반발했다. 이건 사기야, 무효라고. 저놈은 그냥 동네 바보일 뿐이야. 신분 위조라고 신고해. 그는 발악하며 시우에게 달려들었지만 시우는 가볍게 몸을 피하며 한민재의 발을 걸었다. 한민재는 볼품없이 바닥에 엎어졌고 시우는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군. 네가 횡령한 회사 자금으로 도박판에서 날린 돈이 내 계좌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면 더 놀라겠어. 시우의 말에 한민재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다. 시우는 친절하게도 대형 스크린에 한민재의 도박 자금 내역과 해외 도피 자금 이체 내역을 띄워버렸다. 스크린에 적나라한 범죄 증거들이 공개되자 주주들은 야유의 대상을 한민재와 최미란으로 바꾸었다. 그동안 한민재를 지지했던 임원들도 태세를 전환하여 고개를 숙이거나 슬금슬금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했다. 최미란은 비명을 지르며 스크린을 가리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시우는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했고 그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한민재와 최미란을 포위했다. 이제 이 주주총회는 해이만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범죄자를 심판하는 단죄의 장으로 변해 있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을 토해내듯 주주들에게 사과와 함께 진실을 호소했다. 상황이 정리되어 갈 무렵 경찰이 들이닥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윤을 체포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한민재와 최미란의 긴급 체포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시우가 미리 검찰 수뇌부에 손을 써둔 덕분이었다.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한민재는 끝까지 시우를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시우는 그저 어깨를 으쓱해 보일 뿐이었다. 최미란은 실신한 척 연기를 시도했지만 여경들에게 짐짝처럼 들려나갔다. 그들의 몰락을 지켜보는 서윤의 마음은 시원섭섭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물어뜯어야 했던 비극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텅 빈 강당에는 서윤과 시우 단둘만이 남았다. 팽팽했던 긴장이 풀리자 서윤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시우는 그녀의 앞에 쭈그리고 앉아 눈높이를 맞추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아까의 냉혹함은 사라지고 서윤이 알고 있던 그 따뜻한 눈빛만이 남아있었다. 서윤은 떨리는 손을 뻗어 시우의 얼굴을 만져보았다. 당신 정말 박시우 맞아? 서윤의 물음에 시우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누나 나 배고파 밥 줘. 그 익숙한 대사에 서윤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고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시우는 서윤의 손을 잡고 손등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이제 연극은 끝났어. 서윤아 그동안 속여서 미안해. 하지만 약속했잖아. 100일 동안 지켜주겠다고. 시우의 고백에 서윤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는 그제야 아버지가 유언장에 썼던 마지막 문구가 떠올랐다. 진정한 보석은 진흙 속에 숨겨져 있다. 그녀는 자신 앞에 있는 이 남자가 바로 그 보석임을 깨달았다. 서윤은 시우의 품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다. 시우는 말없이 그녀를 안아주며 그녀의 등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한참 후 진정이 된 서윤은 퉁퉁 부은 눈으로 시우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왜 하필 바보 연기였어? 서윤의 투정 섞인 질문에 시우는 멋쩍게 머리를 긁적였다. 그게 제일 의심을 덜 받을 것 같아서 그랬지. 그리고 솔직히 좀 재미있기도 했고. 시우의 뻔뻔한 대답에 서윤은 그의 등짝을 세게 내려쳤다. 아얏 엄살을 부리는 시우를 보며 서윤은 처음으로 마음 편하게 웃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소리는 텅 빈 강당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었다. 회사를 정상화시켜야 하고 시우의 정체에 대해 세상에 설명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 서윤은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옆에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시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에게 손을 내밀었다. 자, 이제 집에 가자. 우리 진짜 신혼생활은 지금부터니까. 서윤은 그의 손을 잡고 힘차게 일어났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으며 거칠지만 믿음직스러웠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강당을 나섰다. 문 밖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걸어 나갔다.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 공세가 쏟아졌지만 그들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 그들의 앞날에도 서광이 비치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한빛건설의 여왕과 그녀의 기사안이 제왕의 전설이 막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주주총회장은 아수라장이 된 채 정리되어 가고 있었지만 폭풍의 핵은 아직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 수사관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한민재와 최미라는 로비를 향해 끌려가면서도 악에 바친 비명을 질러댔고 수많은 취재진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벌떼처럼 달려들었다. 한서윤은 박시우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그 뒤를 따랐는데 그녀의 표정은 복잡 미묘했다. 평생의 적들이 몰락하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한민재는 결코 순순히 물러날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로비의 회전문이 보이기 시작하자 한민재의 입계는 광기에 어린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그는 수사관의 팔을 뿌리치려는 듯 몸부림치며 로비 중앙에 거대한 조형물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그 순간 귀를 찢는 듯한 폭발음과 함께 로비의 강화 유리창이 산산조각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자욱한 연막탄이 터지며 시야가 가려졌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로비를 가득 메웠다. 혼란을 틈타 검은색 전술복장을 착용한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영희 속에서 튀어나와 수사관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일반적인 깡패가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용병들이 분명했다. 한민재가 미리 심어둔 최후의 보루이자 해외 도피를 돕기 위해 고용한 사설 무장단체였다. 괴한들은 능숙한 솜씨로 수사관들을 제압하고 한민재와 최미란을 빼돌리는 한편 총구를 서윤이 있는 쪽으로 겨누었다. 이것은 단순한 탈출 작전이 아니라 서윤을 제거하기 위한 암살 계획이 포함된 테러였다. 서윤이 공포에 질려 굳어버린 찰나 시우가 번개 같은 속도로 그녀를 낚아채 대리석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총알이 빗발치며 기둥 모서리를 깎아내렸고 돌가루가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시우는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낮게 엎드리라고 지시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장난기 가득한 남편의 것이 아니었다. 전장의 한복판에서 생사를 가르는 지휘관의 냉철함만이 서려 있었다. 시우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을 꺼내는 대신 손목시계의 버튼을 눌러 이지스 요원들에게 긴급 코드를 전송했다. 이미 건물 외곽에 배치되어 있던 시우의 부하들이 로비로 진입하기 시작했지만 눈앞의 적들을 처리하는 것은 오로지 시우의 몫이었다. 여기서 꼼짝 말고 있어. 금방 끝낼게. 시우는 서윤의 이마에 짧게 입을 맞춘 뒤 재킷을 벗어 던지고 연기 속으로 몸을 날렸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듯 유연하면서도 맹수처럼 폭발적이었다. 시우는 가장 가까이 있던 용병의 팔을 낚아채 관절을 꺾어버리고 그가 들고 있던 삼단봉을 빼앗아 순식간에 2명의 적을 가격했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건장한 사내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서윤은 기둥 뒤에서 빼꼼히 고개를 내밀고 그 믿기 힘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평소 밥풀을 흘리며 헤헤거리던 바보 남편이 대한민국 재계의 심장부에서 액션 영화의 주인공처럼 적들을 유린하고 있었다. 그의 등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셔츠가 팽팽하게 당겨졌고 땀방울이 흩날렸다. 한민재는 용병들의 호위를 받으며 뒷문으로 빠져나가려다 시우가 자신의 부하들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그는 쥐고 있던 권총을 허공에 난사하며 저놈부터 죽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용병 대장으로 보이는 거구의 사내가 나이프를 꺼내 들고 시우에게 달려들었다. 칼날이 시우의 목을 노리고 날아들었지만 시우는 상체를 뒤로 젖혀 간발의 차로 피한 뒤 사내의 명치를 무릎으로 올려쳤다. 컥 하는 소리와 함께 사내가 비틀거리자 시우는 틈을 주지 않고 회전 발차기로 사내의 턱을 정확히 가격했다. 거구의 몸이 공중으로 붕 떴다가 바닥에 처박혔고 로비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시우는 흐트러진 넥타이를 고쳐매며 남은 용병들을 차가운 눈빛으로 일별했다. 압도적인 실력 차이를 실감한 남은 용병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뒷걸음질 쳤다. 그때 로비 입구에서 이지스 보안팀과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치며 상황은 완전히 정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한민재가 최미란을 밀쳐버리고 서윤이 숨어있는 기둥 쪽으로 달려들었다. 그는 서윤을 인질로 삼아 이 상황을 타개하려는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다. 서윤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한민재의 흉기에 목이 겨누어지자 숨이 턱 막혔다. 한민재는 핏발선 눈으로 시우를 노려보며 다가오면 누나의 목을 긋겠다고 위협했다. 시우의 발걸음이 멈췄고 그의 눈동자가 붉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린 대가는 혹독할 것이었다. 한민재, 그 손 놓는 게 좋을 거야. 내 인내심은 그리 길지 않아. 시우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사신의 속삭임처럼 낮고 음산했다. 한민재는 그 기세에 눌려 손을 떨었지만 멈추지 않고 서윤의 목을 더욱 세게 압박했다. 서윤의 하얀 목덜미에서 붉은 피가 한 방울 흘러내리자 시우의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시우는 양손을 들어 항복하는 제스처를 취하며 천천히 다가갔다. 한민재가 오지 말라고 소리치며 시선을 분산시키는 찰나 시우는 손에 쥐고 있던 만년필을 한민재의 어깨를 향해 투척했다. 펜촉은 정확하게 한민재의 오른쪽 어깨 근육에 박혔고 비명과 함께 그의 손에 힘이 풀렸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시우는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져 서윤을 자신의 품으로 당겨 안았다. 동시에 그의 오른발이 한민재의 복부를 강타했고 한민재는 볼링핀처럼 날아가 로비 중앙의 분수대로 처박혔다. 물보라가 일며 한민재는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 허우적거렸다. 시우는 서윤의 상태를 살폈다. 다행히 상처는 깊지 않았다. 그는 서윤을 경호팀장에게 맡기고 분수대 안에서 비틀거리는 한민재에게 다가갔다. 한민재는 물을 튀기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시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멱살을 잡고 물 밖으로 끌어냈다. 물에 젖은 한민재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시우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빌었다. 방금 전까지 사람을 죽이려던 살기등등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비굴함만이 남아있었다. 너희가 저지른 짓은 단순히 경영권 싸움이 아니었어. 내 아내를 건드린 죄, 그리고 아버님을 모욕한 죄. 평생 감옥에서 썩으며 속죄해라. 시우는 한민재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달려들어 그에게 수갑을 채웠다. 최미란 역시 도망치다가 넘어져 발목이 부러진 채로 체포되었다. 그녀는 머리카락이 산발이 된 채 악을 쓰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로비의 상황이 정리되자 숨어있던 직원들과 주주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공포와 경외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시우를 바라보았다. 바보 사위가 회사를 구한 영웅이 되는 순간이었다. 서윤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 했지만 시우가 다시 다가와 그녀를 부축했다. 피와 땀으로 얼룩진 셔츠 차림의 시우였지만 서윤의 눈에는 그 어떤 명품 옷을 입은 사람보다 멋있어 보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시우의 뺨에 묻은 핏자국을 닦아주었다. 다친 데는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고 있었다. 시우는 서윤의 손을 잡고 안심시키듯 미소 지었다. 나는 괜찮아. 당신이 무사해서 다행이야. 두 사람은 폐허가 된 로비 한복판에서 서로를 끌어안았다. 주위의 소음이 차단되고 오직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이 들리는 듯했다. 그때 구석에서 숨죽이고 있던 김 변호사가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박 회장님, 아니 박 서방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시우는 그를 향해 차갑게 일갈했다. 변호사님도 공범으로 엮이기 싫으면 지금부터 입 다물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지난 100일간 유언장 집행을 방해하고 정보를 유출한 증거도 다 확보해 뒀으니까요. 김 변호사는 사색이 되어 고개를 조아렸고 시우는 그에게 뒷수습을 지시했다. 그의 카리스마에 김 변호사는 군말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경찰 호송차가 도착하여 한민재와 최미란을 태우고 떠나는 모습을 보며 서윤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가 마침내 끊어졌다. 하지만 회사는 엉망이 되었고 수습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남아있었다. 서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부서진 로비를 바라보자 시우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걱정 마. 부서진 건 다시 지으면 돼.
한빛건설은 원래 무너진 곳에 새로운 것을 세우는 회사잖아.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큰 위로가 되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당신 정체가 뭐야? 이지스 캐피털 회장이라는 건 알겠는데 저런 무술 실력은 또 뭐고? 시우는 쑥스러운 듯 코를 문지르며 대답했다. 용병 생활을 좀 오래 했어. 아버님과는 그때 인연이 닿았고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천천히 해줄게. 지금은 일단 배부터 채우자. 나 아까부터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 긴박한 상황이 끝나자마자 밥 타령을 하는 그의 모습에서 예전에 바보 시우가 겹쳐 보였다. 서윤은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그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래, 가자. 맛있는 거 사줄게. 내 남편이 영웅인데 굶길 수는 없지.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로비를 빠져나갔다. 뒤에서는 직원들이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점점 커져 환호성으로 바뀌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맑게 갠 하늘이 그들을 반겨주었다. 며칠 동안 내리던 비가 그치고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시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보고 계시죠? 약속 지켰습니다. 서윤은 그가 누구에게 말하는지 알 것 같았다. 그녀 역시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감사 인사를 올렸다. 아버지가 남겨준 유언은 단순히 회사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딸의 행복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었음을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의 손을 잡은 시우의 온기가 그 증거였다.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에 오르며 서윤은 시우에게 물었다. 이제 바보 연기는 안 하는 거지? 시우는 짓궂게 웃으며 대답했다. 글쎄, 가끔 필요할 때가 있지 않을까? 당신이 화낼 때라던가. 서윤은 눈을 흘기며 그를 노려보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땐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두 사람의 투닥거리는 모습은 여느 평범한 부부와 다를 바 없었다. 차는 도심을 가로질러 달리기 시작했고 서윤은 시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지난 100일간의 악몽은 끝났고 이제 그녀 앞에는 든든한 동반자와 함께 걸어갈 꽃길만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시우가 가진 비밀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흥미진진할 것임을. 한빛건설 본사 회장실의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정영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활기차 보였다. 지난 몇 주간 회사를 강타했던 거센 폭풍우가 지나가고 난 뒤 조직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한민재와 최미란이 구속된 이후 그들의 추종 세력들은 자진 사퇴하거나 징계위원회를 통해 모조리 축출되었고 그 빈자리는 실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새로운 인재들로 채워졌다. 한서윤은 예전보다 더욱 강단 있고 여유로워진 모습으로 집무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곁에는 이제 든든한 조력자이자 남편인 박시우가 함께하고 있었다. 그는 이지스 캐피털의 회장으로서 한빛건설의 재무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해외 수주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회사를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었다. 비서실장이 노크를 하고 들어와 정중하게 차를 내려놓으며 다음 일정을 보고했다. 직원들은 더 이상 뒤에서 수군거리지 않았고 오히려 훈남 재벌 회장과 능력 있는 여성 오너의 로맨스라며 두 사람을 동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서윤은 찻잔을 들며 맞은편 소파에 앉아 태블릿 PC로 업무를 보고 있는 시우를 바라보았다. 완벽하게 몸에 맞는 슈트를 입고 진지한 표정으로 일에 몰두하는 그의 모습에서는 예전의 촌스러운 트레이닝복 차림이나 어눌한 말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서윤은 가끔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자신의 볼을 꼬집어보고 싶을 정도였지만 그가 건네주는 따뜻한 눈빛은 이것이 분명한 현실임을 자각하게 해주었다. 오후 일정을 마친 두 사람은 교회에 위치한 한성훈 선대회장의 묘소를 찾았다. 맑게 갠 하늘 아래 놓인 국화꽃 다발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고 비석에는 고인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서윤은 아버지의 비석을 어루만지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마음속으로 보고했고 시우는 그 뒤에 묵묵히 서서 예를 갖추었다. 참배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근처 벤치에 나란히 앉아 늦은 오후에 햇살을 받았다. 서윤은 오랫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질문을 꺼냈다. 아버지가 왜 그런 유언을 남기셨는지, 그리고 시우가 왜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만 했는지에 대한 진실을 듣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시우는 씁쓸하면서도 그리운 미소를 지으며 과거의 기억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시우의 이야기는 10년 전 중동의 어느 분쟁 지역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당시 용병으로 활동하던 시우는 작전 도중 고립되어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는데 그곳에서 현지 건설 프로젝트를 지휘하던 한성훈 회장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한 회장은 젊은 시우에게서 남다른 재능과 야망을 알아보았고 그를 양아들처럼 아끼며 후원해 주었다. 시우가 이지스 캐피털을 설립하고 성장시키는 데 있어 한 회장의 조언과 지원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한 회장은 자신의 건강이 악화되고 아내와 아들의 탐욕이 날로 커져가는 것을 보며 딸 서윤의 안위를 걱정하게 되었다. 그는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것만으로는 서윤이 그들의 마수에서 살아남을 수 없음을 직감했던 것이다. 그래서 한 회장은 시우에게 은밀한 제안을 했다. 자신이 죽은 후 서윤의 남편이 되어 그녀를 지켜달라는 것이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100일 동안 철저하게 바보 행세를 하며 주변의 적들을 방심하게 만들고 그들의 본색을 드러나게 하라는 것이었다. 또한 서윤이 단순히 조건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박시우의 내면을 봐주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깊은 뜻도 담겨 있었다. 시우는 은인의 마지막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고 기꺼이 그 연극에 동참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서윤의 강인함과 따뜻함에 진심으로 반하게 되었고 연기가 아닌 실제 사랑을 느끼게 된 것이었다. 진실을 알게 된 서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의 유언이 자신을 괴롭히기 위한 족쇄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사랑의 증표였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시우의 손을 잡고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다. 시우는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제 모든 시련은 끝났으니 앞으로는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위로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신뢰와 사랑을 확인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으로 묶인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었다. 죽음의 위기를 함께 넘기고 서로의 가장 밑바닥과 가장 빛나는 모습을 모두 공유한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였다.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지만 그들의 맞잡은 손은 결코 풀리지 않을 것처럼 단단하게 얽혀 있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한빛건설은 이지스 캐피털과의 합작을 통해 스마트시티 건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론칭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서윤은 탁월한 경영 능력을 발휘하여 회사를 진두지휘했고 시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외부의 위협을 차단하며 그녀를 완벽하게 외조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건설업계의 황제와 여제라고 부르며 부러워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한남동 저택의 테라스에서 와인을 마시며 야경을 감상하고 있었다. 예전에는 삭막하고 외롭게만 느껴졌던 그 집이 이제는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시우는 서윤에게 다가가 목걸이를 선물로 걸어주었는데 펜던트 뒤에는 당신은 나의 전부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서윤은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문득 지난 100일간 시우가 보여주었던 바보 연기들이 떠올라 짓궂은 질문을 던졌다. 가끔은 그 순진했던 바보 남편이 그리울 때도 있다고 농담을 건네자 시우는 즉시 표정을 바꾸며 헤헤거리는 웃음소리를 냈다. 눈 하나 또 배고파라며 어리광을 부리는 시우의 모습에 서윤은 폭소를 터뜨렸다. 하지만 곧 시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와 서윤의 허리를 감싸며 말했다.
당신 앞에서는 평생 바보가 되어줄 수 있어. 사랑에 빠진 바보 말이야. 서윤은 그의 달콤한 고백에 얼굴을 붉히며 그의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생겼고 저택은 아이의 웃음소리로 더욱 활기차게 변했다. 서윤과 시우는 아이를 안고 정원을 거닐며 평화로운 주말을 보냈다. 시우는 아이에게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는지, 그리고 엄마와 아빠를 어떻게 이어주었는지 설명해 주었다. 서윤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생각했다. 아버지가 남긴 유언은 단순히 회사를 지키는 것을 넘어 그녀에게 완벽한 가정을 선물해 준 기적이었다고.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전했다. 당신의 딸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이야기의 마지막 장은 한빛건설의 창립기념일 파티장에서 마무리되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수많은 정적의 인사들이 모여 축하를 건네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서윤과 시우가 서 있었다. 두 사람은 누구보다 빛나고 당당해 보였다. 사회자가 두 사람에게 건배 제의를 요청하자 시우는 마이크를 잡고 서윤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에게 100일은 시련이 아니라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앞으로 100년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갈채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응시하며 잔을 부딪혔다. 유리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새로운 미래를 알리는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두 사람은 테라스로 나와 잠시 휴식을 취했다.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쏟아지는 밤이었다. 서윤은 시우의 팔짱을 끼며 속삭였다. 앞으로 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시우는 서윤의 손등에 키스하며 대답했다. 언제나 당신 뒤에는 내가 있다는 걸 잊지 마. 나는 당신의 영원한 기사니까. 두 사람은 서로의 천을 느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들의 사랑과 신뢰는 견고한 성벽처럼 그들을 지켜줄 것이며 그들이 함께 써 내려갈 역사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바보 남편과의 결혼으로 시작된 이 기막힌 이야기는 결국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사랑 이야기로 완성되었다.